네,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 사건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공분을 불러일으킨 두 사건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달 초 충남 천안에서는 의붓 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갇혔던 어린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던 사건이고요. 경남 창녕에서는 지난달 29일 의붓 아버지에게 잔혹하게 학대를 받은 어린이 B양이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주민 신고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이 보도가 됐었죠. B양은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경남의 한 아동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전 보도로 들으셨던 대로 가해자 개부는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돼서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가장 안전하게 사랑과 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에 놓여 있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동학대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학대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백은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정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어떻게 그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져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사실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많아 보이는 건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원래 그 통계가 2018년도에 최근 건데요. 네. 그때 보면은 전국적으로 24,604건이 발생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게 공식 집계가 보도된 것이 2000년도입니다. 그때 네. 2,100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한 18년 사이에 한 13배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13배가 늘어났다. 네, 네, 네. 최근에 올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학교에 많이 못 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과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좀 연관이 있나요?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네. 전년 대비 한 112 신고 건수가 한 14% 늘어났다고 보네요. 그걸 보면은 아마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부모들이 화풀이 대상이 된다든지 또 부모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코로나19 영향이 많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이렇게 접촉이 많아지는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더 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동학대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뭔가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안전장치를 저희가 만들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걸까요? 이 아동학대라는 게 특성상이요.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는 뭐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왜 상관이냐 그러고 또 이웃에서는 뭐 남의 일이라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서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전 아동학대의 발생이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요. 네. 또 가해자의 77%가 부모였습니다. 네. 가해자의 77%가 부모다. 부모였습니다. 거의 지금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은 낳지 않은 자식이어도 사실 키우는 것도 부모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제 아동학대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무슨 가정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한 30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미숙한 부모라든지 또 이제 아동에 대해서 전혀 뭐 양육에 대해서 무지한 부모들 또 때로는 이제 무슨 뭐 아주 성격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참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요 부모들이 그 훈육을 빙자한 말하자면 자기 화풀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생되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나 폭력을 받은 그 어린이가 성장하면 반드시 85% 이상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 성격이 이상한 부분 같은 거는 사실 교정이 필요한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훈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네, 그러니까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게 그냥 사랑의 매로 시작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더 커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대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창녕 같은 경우는 도로를 잠옷 차림으로 뛰어가던 아이를 주민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저희가 원래 이런 질문은 마지막에 드립니다만 이번 사안은 참 중요해서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게 같아요. 아동학대는요. 예. 그 112로 국번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112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가장 가까운 그 경찰 지구대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네. 즉시 한 팀이 되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냥 112로 예, 112번. 고민할 필요 없이 의심이 그렇습니다. 된다면 예, 예. 네,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학대가 신고됐고 그러면 출동을 한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또 유관 기관들이 다들 절차를 거쳐서 보호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사법 처리 결과 진행도를 보면요. 일단 이제 경찰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한 팀이 돼서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경미한 경우도 있고 위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례와 위급 사례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위급 사례인 경우에는 즉시 네. 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네.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그 이제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하고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도저히 이 아이는 뭐 가정에 돌려보냈다가는 다시 학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경우에는 네. 이제 일시보호시설에 이제 우리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이 예, 그러면 예. 아동보호 뭐 전문기관 같은 곳에 있는 건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연결된 네. 그 피학대 아동 그룹 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네. 뭐 공동생활 가정이라고도 하고 쉼터라고도 합니다. 근데 네. 여기는 보통 그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한 네. 3개월 정도가 이제 보호하게 돼 있는데 이제 경우에는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10월서부터는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보완돼 가지고 만 18세까지로 이제 일반 시설에서 보호하게 돼 그렇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천안 사건을 보면요. 사실은 한 달 전에 병원에서 학대가 의심돼서 신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네, 우선 저 이 일을 하면서요, 그 발견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신고를 해주신 그 병원의 의료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원칙이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이게 그 이유를 보면 지속적인 폭행 정황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와 그 의붓 어머니 모두 혼자 욕실에서 놀다가 부딪혀서 다쳤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부모와 아이가 아무리 똑같이 말했다고 해도 이거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로 계모나 이제 가해 부모들은요,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전문 상담원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번 일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상당히 면밀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동을 그 의료진하고 같이 해서 또 네. 검사도 하고 또 그 아이들 형제도 또 혹시 학대를 받았나 보고 그 가족원도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면 교사하고도 상담을 하고 해서 면밀하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진감인가 할 때는 어떤 우리나라의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다 사례 판정위원회가 있어서 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주 어떤 공식적인 어떤 견해를 네. 보고를 이제 가정법원에 우리가 보내게 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가해자 처벌은요, 우리가 사실 2000년도에는 참 미미했습니다. 그때는 뭐 5년 정도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게 아동학대로 인한 치사의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까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법과 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제 그 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좀 이제 그 시행 의지가 좀 약한 것 같고 또 이제 좀 운동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이 사람들을 형무소에 보내면 네. 아이는 어떻게 할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좀 형량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또 체벌을 금지하는 걸 법제화하겠다. 이게 사실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저는 뭐 당연하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2014년도 특례법에서 벌써 이미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친권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징계권 같은 거는 얼마든지 아마 금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대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 학대고 무엇이 뭐 훈육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교육을 시켜서 공교육기관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내 아이나 남의 아이나 관계없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신고만 하면 예.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신고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네. 부모 교육과 네. 그다음에 국민적 신고의식의 제고 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